안녕하십니까, 석성바라입니다. 베트남을 갔다 오고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일단 베트남에는 오토바이 택시가 있습니다. 헬멧도 표시가 되어 있고 옷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라고. 타보진 않아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베트남에는 오토바이 문화가 남다르더라고요. 일단 비가 오면 오토바이 안장 위에다가 비 맞지 않게 돗자리처럼 생긴 카바를 씌워주기도 하고, 주차장 문화도 오토바이도 돈을 낸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유턴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아무 데서나, 중앙분리대만 없다면 아무 데서나 가능하고,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있기는 하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도심지 안에만. 도심지를 벗어나면 횡단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단횡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베트남만의 고유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데 있어 차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엔 오토바이가 사람을 피해가는 듯한 이미지를 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동차가 우리 한국보다 1.5배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세금을 그만큼 많이 뗀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오토 차량보다는 스틱 차량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마지막 날 오토 차량을 처음 보고 그 위에 택시를 탄다든지 하면 전부 다 스틱 차량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는 모자와 옷이 다른 오토바이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친구네 와이프 집에서 오토바이 2대를 갖고 나와가지고 까마오시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호찌민에서 까마오시를 가는 국도입니다. 국도가 왕복 2차선짜리 국도이다 보니까 350km를 6시간 간다는 게 이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고속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고속도로는 왕복 4차선짜리 도로입니다. 편도 2차선짜리 도로다 보니까 빠르게 달린다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오토바이를 렌탈샵 가서 오토바이를 빌려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리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렌탈샵에 맡겨야 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하냐고 여쭤봤더니 어지간하면 잘 잡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만약에 걸린다 하면 저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침 일찍 원래는 호텔에다가 얘기를 해서 호텔과 연계되어 있는 오토바이 렌탈샵에서 렌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호텔과 연계되어 있던 렌탈샵에서는 오토바이가 다 나가서 오늘은 렌탈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하여 뚜벅이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빌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빌리실 때 노클러치 타입으로 빌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도로 여건이 워낙 가다서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노클러치 타입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88, 시티백 같은 그런 짜장면집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아니면 스쿠터로 빌리시는 편이 훨씬 운전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운전 험악하게 하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토바이 규정 속도가 60km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0km의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없었고요. 오토바이가 오래된 오토바이이다 보니 오토바이가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문화 특성상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단횡단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단횡단이 아니더라고요. 횡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자동차를 피하고 오토바이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기준이라고 해서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고 생각은 해주지 마시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베트남은 운전 문화가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시면 교차로에서도 신호가 떨어짐에 따라서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엉키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유턴이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 또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에 세운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꽉꽉 찹니다. 왜 오토바이 주차장에다 세우냐고 물어봤더니 도난사고 때문에 오토바이 주차장에다 세운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토바이 주차요금은 시간으로 비용을 내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단 달라는 대로 비용은 지불하고 오토바이를 가져나왔던 것인데 오토바이 주차요금이 단 한 번도 음료수 값보다 더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음료수 값으로 비교를 했는데 동남아시아 쪽 다녀오신 분들은 콜라하고 맥주 값이 상당히 싸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오토바이 주차요금으로 편의점에서 콜라 한 잔을 사 먹으려면 오토바이 2번 주차를 하면 콜라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유심히 보시다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중무장을 하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십니다. 오토바이 탈 때 길게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것을 허리에 묶으시고 상의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끔 팔토시라든지 아니면 바람막이, 얼굴에 마스크, 중무장을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닥 여자분들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살이 타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가 한국보다 비싸다고 하길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가서 자동차 가격표를 하나 구해갖고 올까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는 자동차 영업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는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는 거기를 찾아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오토바이 운전 문화 차이는 오토바이도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켜준다라는 겁니다. 가끔 부유층들이 CBR이나 뿅카라고 하는 그런 오토바이를 모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방향지시등은 확실히 켜준다라는 거. 우리의 오토바이 문화는 동호회 떼빙이나 단체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총알같이 날아가는 문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자동차가 너무 많길래 내가 베트남에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에 제일 많이 보이는 한국 차로는 i10, 해치백 스타일, 세단 스타일, 모닝도 요즘 신형 것까지 구형 모닝도 있었고요, 신형 모닝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프라이드라고 불리우는 차가 베트남에서는 리오로 있었습니다. 포르테는 동일하게 포르테로 적혀 있었고요. K3도 있었는데 K3는 차 이름은 보지 못했습니다. 소렌토 동일하게 소렌토로 불리우고 있었고요. 카니발은 디자인은 카니발인데 이름은 달랐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보지 못했고 생각보다 소나타는 못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반떼는 많이 보았고요. 산타페도 많이 보았습니다. 솔직히 소나타보단 캠리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왼쪽으로 곧 황금색 구조물을 실은 화물차가 보이실 겁니다. 그 차가 바로 베트남의 장례식차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황금색 구조물 안에 양쪽으로 두 명씩 해서 4명이 탑승하고 있더라고요.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악기도 연주하고 울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흥겨워한다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 덧붙이자면 우리의 제주도의 묘지 문화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돌무덤으로 집 근처라든지 논밭의 한쪽 구석에다가 묘지를 쓰는 거와 비슷하게 베트남도 논밭이라든지 집 근처에다가 묘지를 쓰더라고요. 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돌무덤을 쓰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석 무덤을 쓴다라는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 알람 버튼 딸랑딸랑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